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JFAT 1급 제38회 이론 문제풀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상태표 구성 항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의 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표지요. 그 중에서도 일정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항목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산은 유동자산과 크게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하지요.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다. 1년 이후에 현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여기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화하기 쉬운 그런 뜻으로 보시고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하는 게 원칙이죠. 큰 항목부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이지 퉁쳐서 순액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액 표시 원칙, 자,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틀렸군요. 자, 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이런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이 되겠고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이익 잉여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주식회사의 자본은 크게 5종류가 있지요. 자본, 금,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 잉여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본, 금 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잉여금은 자본 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본 항목 마이너스 되었을 때는 자본 조정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다음은 항공이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일단 당연히 구입 대가 있죠. 구입 금액은 더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 구입 과정에서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것들, 기계 운송 비용 다 합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네요. 이것도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니까 싹 합치셔야 되겠는데요. 중간에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해년마다 만약에 보험을 다시 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 취득 원가에는 합쳐지지 않지만 지금 운송에 관련된 보험료이기 때문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자, 520만 원. 4번 되겠네요. 4번. 자,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되겠습니다. 기말상품 재고에 계산한 금액은 얼마냐라고 했습니다. 기말상품. 자, 기말상품 계산은 보시다시피 이 매출액에서 간단하네요. 공식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 순매출액이 500만 원이에요. 여기 순매출액이어야 되고 그렇다면 매출 원가를 구하셔야 되는데 기초에다가 여기 지금 보니까 이 매출 총이익 부분이 여기 80만 원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렇다면 매출 원가는 결과적으로 420이 되겠지요. 420. 그래서 매출 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매출 원가 구하는 공식은 기초에다가 매입액 더해서 기말을 빼시는 거지요. 고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것은 뭘 물어봤다? 기말 상품을 물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50이고요. 매입이 400이니까는 이 두 개 합쳐가지고 결과적으로 450. 자, 기초가 50이고 매입이 400이니까 450에서 얼마를 뺐을 때 420이 나오느냐 그 말이니까요. 이 부분은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 되겠다는 거죠. 자, 2번.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네, 됐습니다. 2번. 자, 다음은 항공의 결산 정리 누락사항이다. 이를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 기말결산 시 특허권에 대해서 당기분 상각을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31일 날 어떠한 분기를 누락했다는 얘기입니까? 특허권은 직접법으로 상각을 하기 때문에 대변 쪽에 특허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특허권. 그리고 차변 쪽에는 무형자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 자, 감가상각비. 자, 이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특허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안 뺐으니까요. 자산은 증가돼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산은 증가가 돼 있다. 자산 증가. 그렇게 하고 또 무형자산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비용을 쓰지 않아 가지고 비용은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그렇죠. 줄어 있겠죠. 비용을 쓰지 않아서. 고로 비용이 줄면 뭐가 늘어난다고 보셔야 되죠? 이익이.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결과적으로 커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자, 그렇다고 했을 때 맞는 설명 찾으라고 한 거니까요. 자, 일단은 유동자산이 벌써 유동은 나올 수가 없어요. 특허권은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이 과소됐다가 아니라 자, 안 뺐으니까요. 증가된 상태죠. 이 부분이 틀렸고 당기순이익은 과대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이 과대 계상된다. 비유동자산은 그렇죠. 요거죠. 요거 비유동자산. 투유무 해서 이 특허권은 무형자산이고 무형자산은 비유동자산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토대로 판매비와 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냐라고 했어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 급여, 판매비와 관리비죠. 접대비. 그렇죠. 수도 강렬비, 세금과 공가까지가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다 보니까 80에 20, 100에다가 109만 원에다 6만 원 더해서 11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군요. 어떤 문제가 나왔을지. 자, 이익잉여금은 5만 원이다. 자, 여기 지금 현재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 더해갖고 보시게 됐을 때, 자, 그렇습니다. 여기 170이니까 여기가 5만 원이군요. 5만 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맞는 설명. 자,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 건물까지를 합쳐서 유동자산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더해 보시면은 115만 원. 벌써 2번이 틀렸네요. 유동자산 하면은 당자와 재고자산을 합친 거다. 당자자산하고 재고자산까지 들어가야 되다 보니 이 두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상품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틀렸군요. 자, 투자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투자자가 붙어 있어야 되죠. 10만 원.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60만 원. 그렇죠. 비유동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더해야 되니까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은 가볍게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총계정 원장 자료 바탕으로 예상매출금 기말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대손 충당금은 부채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 쪽에다가 이렇게 기초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초를. 그렇다면 반대편에는 기말을 쓰시겠죠. 이렇게 기말 들어갑니다. 그런데 13만 원 있었었죠. 처음에 기초가 13만 원. 근데 중간에 7월 6일자에 실제로 못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3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당금은 1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은 20만 원 잡은 거죠. 20만 원. 그리고 정답은 여기서 물어본 정답은 바로 20만 원이 기말 잔액 대손 추정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만 원밖에 없어서 12월 31일 날 10만 원을 보충했던 것이죠. 물어본 질문의 핵심 요지는 외상매출금의 기말 잔액에 대한 대손 추정액은 20만 원이다. 4번으로 보셔야 맞습니다. 4번. 자, 이렇게 4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1월 1일 날 기초가 13만 원 있었고 중간에 3만 원이 대손 발생돼서 회계 처리돼서 빠져나갔고 충당금은 지금 현재 10만 원 있는 상태인데 기말 자, 이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액을 20만 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10만 원을 더 보충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8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12월 31일 결산이 되면 자, 글씨를 조금 더 크게 키워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크기를 키워서 자, 12월 31일이 되면 우리 자, 손익의 정리라고 그래가지고 손익의 정리 분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차변에는 선급과 미수가 오고
대변에는 선수와 미지급이 오지요. 미지급. 그랬을 때 선급과 미수는 뭐로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자산으로 처리하시는 계정 과목이고 선수와 미지급은 부채가 되겠다. 그런데 이때 숫자 붙은 애들은 결산할 때는 수익으로 다 묶어주자. 선수도 수익으로 묶어주자.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비용으로 묶어주는 거죠. 이렇게 비용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여기서 지금 질문의 핵심 요지가 이 선자는 과거부터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2년이라고 하지 않고 2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자 붙은 애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아서 예상 또는 발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에서 핵심은 2년에 대해서 물어봤으므로, 자, 2년. 그 중에서도 무슨 2년? 수익의 2년을 물어봤으니까요. 선수 수익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이렇게 수익 해갖고 선수가 붙은 3번이 정답이 되겠다는 거죠. 선수를 물어본 것입니다. 자, 다음 중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우리 유형자산을 구입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건물이나 차나 기계장치, 비품 같은 거 구입했을 때 구입하는 비용이 굉장히 고가지요. 한두 푼이 아닌데 그것을 단기 비용으로 한꺼번에 잡아버린다 라고 하면 그 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용이 한없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금액이 작아지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걸 사용하는 내용 연수 동안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 잡아준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란 내용 연수 동안에 비용으로 인식할 총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이 총 금액은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바뀌면 안 되겠죠. 총 금액은 일정한데 이 방법이 정액법이냐 정률법이냐에 따라서 초기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일정하게 감가상각을 할 거냐, 그거기 때문에 일단 3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서의 문제점은 뭐다? 총 금액은 상이하다가 아니에요. 상이 다르지 않아요. 총 금액은 변함이 없죠.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다음은 항공의 매도 가능 증권 관련 자료입니다. 19년 말 결산 분계로 오른 것은 2018년도 8월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만주 1,000원씩 구입을 했으니까 이때 금액을 계산 간단하게 해보시게 되면은 금액이 얼마 나온다? 그렇죠. 이때는 1,000만 되겠습니다. 1,000만. 그러다가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20만 원이 계상됐다는 얘기는 자, 이 2018년도 12월 31일자에 평가했을 때요. 1,000만 원에서 금방 이 120만 원을 결국 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장부 금액은 880만 원으로 보시면 되죠. 그거를 만주로 나눠서 보시면은 한 주당 가격이 얼마씩 떨어졌어요? 그렇죠. 880원 간다는 얘기예요. 자, 1,000원 가는 것이 880원 가니까 그때 당시 이제 손실이 생겼다고 평가 손실로 처리했을 것이고, 자, 오늘은 2019년도 12월 31일 결산하면서 자, 이때 또 평가를 하는 건데, 이때는 올랐어요. 1,200원씩. 그래서 1,200원에서 880원을 빼보시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네, 암산되죠? 320원. 그러다 보니 320원씩 올랐다. 그리고 금액은 이 만주니까요. 만주 곱해 주셔가지고 320 하나 둘 셋 넷 자 해서 320만 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 가능 증권이죠. 여기 장기 투자였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 올랐어요. 차변에 320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3번 아니면 4번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 평가 손실 있지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어디에 있는 부분이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정리해서 없애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요거 먼저 처리해서 없애주시고 결과적으로 이익은 얼마가 발생했다? 자, 평가이익은 200만 원 발생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네, 맞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8월 달에 이렇게 1,000만 원, 대변에 현금 1,000만 원, 18년도 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해서 120 매도 가능 증권 이렇게 처리를 했었을 것이고, 마지막 19년도 말에는 이렇게 320만 원 오히려 이제 올라가지고
그렇지만 그 전에 생겼던 평가 손실부터 빼시고 나머지 이익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자, 벌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벌써 이거 틀렸습니다. 원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나 과세의 주체가 결국 세금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답은 현지가 틀렸겠군요. 자, 1번 되겠고,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하지 않죠. 어쩌다 한번 책상 팔았다 이랬다고 그래서 사업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 경우에는 정정사유로 보시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현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특허권의 대여는 과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 담보 제공이라든가 담보 제공했다고 그래갖고 부가가치세가 붙진 않아요. 또 전답.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밭전, 논답이죠. 밭이나 논의 임대는 부가가치세하고는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품권의 공급도 마찬가지로 이 부가가치세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은 담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전답 이 부분도 제외되고요. 이 부동산의 임대 부분은 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10%가 있죠. 그리고 수표나 상품권에 대해서는 화폐 대용 증권으로 보시고 재화로 보지 않습니다.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우리나라 조세 체계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조세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 보실 수가 있고, 국세는 다시 내국세와 관세로 나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내국세는 다시 직접세하고 간접세하고 이렇게 나눠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세는 내 세금 내가 내는 것이고, 간접세는 내 세금을 남이 내는 거죠. 그래서 직접세 대표적인 것이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셔야 되고, 법인에 관련해서는 법인의 소득세는 법인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는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간접세. 그래서 이 부분만 하단 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간접세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가 있겠죠. 부가가치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사업자를 일반 과세자 하고요, 일반 과세자하고 또 간이 과세자하고 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반 과세자 하면은 보통 세금을 몇 퍼센트 낸다고 보실 수 있어요? 10% 낸다고 보실 수 있겠죠. 10%.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10%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보실 수 있겠고,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0.5에서 3% 업종별로 부과율이 다르지요.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습니까? 간이과세자 부분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물어본 거지 않습니까? 간이과세자도 이 영세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이과세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1번은 일단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 비거주자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거주자로 보는 게 아니라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해야지 거주자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상호 면세 주의에 의해서 영세율을 적용하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서는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 신용장 개설했을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시켜 주지요. 사후 개설도 가능해요. 그러나 여기서 기간이 틀렸습니다. 기간이 25일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맞는 설명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습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거래 상대방이나 대금 결제 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시켜 주죠. 국외. 그래서 외국에서는
영세율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옳은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항공은 201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이에요. 자,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자, 과표가 자,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자료,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공급가액이라는 얘기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일단 외상 판매액 있지요. 수출. 자, 이 수출은 영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표 부분에는 일단 넣기는 넣어요. 이 수출까지 포함해서 1,000만 원. 다만 세율이 0%라서 세금이 없는 것이지 여기서 200만 원 빼시면 안 됩니다. 1,000만 원 넣으셔야 되고 할부 판매도 당연지사. 이것도 우리가 물건이 인도했으면 이것도 판 걸로 보시는 거예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는 면세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 담보도 마찬가지고요. 결과적으로 답은 과표가 지금 1,430만 원이 되겠는데요. 1,430만 원. 자, 해서 이렇게 외상 판매 부분, 자, 수출액 부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 부분 합쳐야 됩니다. 토지 매각은 면세에 해당하고 담보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죠. 자, 마지막 문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매입세액 내역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보시다시피 원단 매입세액은 당연히 자, 매입세액 공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업무용 9인승 이것 때문에 틀릴 뻔했어요. 이 승합차 3000cc 이것 때문에 보자마자 불공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9인승 이거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답은 1,300만 원.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이 부분도 불공. 토지 자본적 지출도 불공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38회 FAT 1급 풀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